내가 이제 고소한 것들, 아니, 왜, 우리 변호사 있잖아. 우리 변호사가 일배 뒤져가지고 지금 몇백 명을, 1000명을 지금 고소를 했다니까. 나 미치겠어, 진짜. 처음에 한 600명하고, 그 다음에 400명을 더 고소를 했어. 그래갖고 맨 처음에 고소한 600명의 처분서가 매일 막 수십 장이 와. 오늘도 지금 이게, 북부지검에서 하나, 둘, 셋, 넷, 5장 왔어. 미치겠어, 미치겠어. 너무, 그러니까,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저씨가 이 변호사님이 고소장을 내놓으면, 내가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야. 조사를 받을 시간이 없는데, 너무 고소를 열심히 하는 거야. 아이, 정말, 예. 하여튼, 이게 내가 이제 그 변호사님한테는 따로 이제 수임료를 안 드리고, 뭐, 알아서 마음껏 고소하시고 처분하십시오 이랬더니, 내 것만 보나봐. 그 망치 부인만 검색하고 계시나봐. 뭐, 1000명에 1000명. 그, 얼마나 대한민국 사이버 수사대가 고생을 하냐고. 내가 진짜 미안해 죽겠네. 네. 어쨌거나 얘네들 전부 다 경찰에 와서 조사받고, 그러는 거 아니야. 신원 미상인 애들도 있더라. 신원 미상이라서 누군지 끝까지 못 찾은 애들도 있어. 그니까, 너네 잘 들어. 너네 일베나 이런 데에서, 가서 악플 달자 이러면 따라와서 악플 달잖아. 근데 너희들한테 주동하는 놈들은 처벌 안 받아. 걔네는 뒷백이 있는 애들이라서 걔네는 추적을 해도 못 찾는 애들이야. 근데 너네들처럼 그냥 시키는 대로 와갖고 글 쓴 애들이 다 걸리는 거야. 보니까 난 지금 우리 수사 대상들 보니까 나는 이제 화해 조정할 권리를 변호사한테 일임했기 때문에 나는 봐줄 수가 없어. 나는 걔네들하고 합의가 안 되는 거야. 변호사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근데 보면 진짜 나쁜 놈들 있잖아. 막 주동하고 가자라고 했던 놈들은 전부 다 교묘하게 빠져나가. 그리고 그 밑에 댓글 달았던 애들만 지금 우수수 수백 명이 지금 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있잖아. 너네들이 내가 제일 민망한 거는 군인이야. 애가 벌써 2년 전에 했던 것까지 찾아냈더라고, 이 변호사가. 2년 전에 쓴 댓글까지 찾아내고 다 고소를 한 거야. 근데 얘가 군대에 있대. 군대에 있는 애를 조사를 받는 거야. 악플 쓴 것 때문에. 그러면 이 애가 그 군대에서 악플 쓴 것 때문에 조사받으면서 얼마나 쫄겠어. 그니까 내가 솔직히 이제 너네들한테 너네들이 이제 재미삼아 그럴 수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남한테 악플 달고 그러면 재미가 아니야. 모욕죄로 처벌받고 그 기록이 남아. 나중에 너네들이 뭐 어디 유학을 간다든가 군대를 간다든가 아니면 취직을 한다든가 신원조회 하면 다 떠. 그러니까 너네들 그렇게 아무한테나 욕 쓰는 거 어울려 다니면서 같이 하면 안 돼. 인터넷에 흔적을 남기면 너네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너네들은 나중에 뒤를 봐줄 수가 없잖아. 니네 아버지가 뭐 국정원이야? 니가 국정원이야? 국정원 직원이나 경찰이 아니면 그러면 너네들이 처벌받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지? 그니까 그렇게 뭐 어울려 다니면서 막 악플 달자고 부추긴 애들 있어. 게임을 하러 갔는데 게임방에서도 막 악플 달아라. 그러면서 우리 방 좌표로 찍어주고 그리고 한 25명 정도가 들어와서 똑같은 소리 하고 가. 그 숫자가 왜 통일이 되냐 했더니 그게 게임하는 숫자래. 하나의 게임을 같이 하는 무슨 조직이 있다며. 뭐 길든가 뭔가? 뭐 이제 그렇게 몇 명이 같이 모여서 하는 집단 게임인데 그 게임을 채팅을 하면서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게임을 주도하는 놈이 야, 저 방에 가서 악플 쓰고 와. 미션을 내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 게임에 막 하고 싶은 애들은 여기서 쫓겨날까봐 와서 악플을 달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 오면 여기 와갖고 애들이 저 강퇴 좀 시켜주세요 이러잖아. 강퇴 받았다는 걸 받아가야 되나봐. 강퇴 인증을 받아가야지 그 게임을 계속할 수 있나봐.
애들이 가끔 와가지고 강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 근데 그 숫자가 한꺼번에 쭉 몰려왔다 가는 애들이 한 20명 정도가 되더라고. 그래갖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게임하는 그 숫자인 거야. 그리고 이제 보니까 뭐 일베에다가도 딱 글을 썼는데 보니까 동시에 댓글이 막 달려. 그건 뭐냐? 같이 동시에 글 올리고 댓글 달기로 한 것 같아. 그러면 걔네들도 딱 숫자야. 그 숫자 안에 있어. 게시물 하나에 댓글 단 게 40명, 뭐 45명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 그리고 그 댓글 순식간에 달고 끝나. 댓글 달 시간이 거의 비슷해.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 원글 단 놈은 추적이 안 돼. 근데 밑에 그 댓글 덩달아 쓴 애들이 추적이 되는 거야. 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네들 진짜 그런 거 하지 마. 덩달아서 막 그렇게 글을 쓰거나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냅뒀잖아 이제까지. 그게 내 실수일 수도 있어. 미리미리 일베를 어떻게 들어간지 알았으면 찾아서 미리 몇 명을 초장해 조치를 취했으면 니네가 안 그랬을 텐데 내가 일베에 들어갈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일베에서 누가 그랬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일베는 안 들어간다고. 왜냐면 옛날에 내가 DC에 들어갔다가 바이러스를 먹어가지고 컴퓨터를 버린 적이 있어. 그 뒤로는 내가 그런 모르는 사이트는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이 그러니까는 막 마음대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변호사를 고용을 했고 이 변호사는 업으로 삼고 있어. 너희들이 쓴 악플을 다 캡처해갖고 전부 고소장을 넣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애들이 부추긴 지금 이게 몇 년 전 것부터 다 수사를 받고 있단 말이야. 자기네들이 그렇게 옛날에 쓴 댓글도 잊어버린 애들도 많아. 근데 캡처 자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나에 대해서 욕을 써놓거나 이런 자료들은 다 지우는 게 좋을 거야. 이 변호사가 이제 포털로 간대. 포털로 가서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도 아니야. 그 얘기는 안 할래.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 하여튼 그 나한테 나중에 용서를 구해도 내가 용서할 방법이 없어. 내가 용서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조심들 하라고. 나중에 조사받고 니네 엄마한테 두들겨 맞고 그러지 말고. 자, 그러면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는 뭐냐면 어저께 방송 중에 말이에요. 네. 그래서 1000명이야 지금. 2차까지가 1000명이야. 아니야 3차까지가 500명 400명 100명? 아니야 500명 아니 600명 300명 100명이었나 보다. 1차 600 2차 300 3차 100. 예. 하여튼 조심들 하셔야 돼요. 예. 좌빨 뜻은 알아? 선동질은 내가 언제 선동을 했어? 네가 감동한 거지. 너 아주 그냥 내일 그 저기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기세다? 망치 부인이 내 가슴을 훔쳤어요. 절도죄예요. 망치 부인이 내 가슴에 불을 질렀어요. 방화죄예요. 아니 네가 흔들려 놓고 왜 나한테 지랄이세요? 예. 하던 얘기 마저 하면 어제 내가 이제 그 주진우 김어준 그 우리가 본 뉴스는 오촌 살인 사건만 다뤘잖아요. 예. 이 주진우 김어준에 대해서 오촌 살인 사건만 다뤘잖아. 그 기사에서는. 근데 그 김어준하고 이 주진우한테 허위사실로 건 게 여러 건이 더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진짜 허위사실이 있었대. 뭐냐? 그 독일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그때 이제 독일 사회에서 전설처럼 떠도는 얘기가 있었대. 그게 뭐냐면 박정희가 탄광촌에 독일 대통령이랑 같이 와서 이 한국 국민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이렇게 눈물바다가 됐다. 그 얘기가 독일 교민들 사이에서 사실처럼 굳어져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그 탄광촌에 그 독일 대통령은 오지 않았다. 독일 대통령이랑 탄광에서 만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말을 하는 과정에서 그 만나지도 못했다라는 표현을 했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주진우 기자는 탄광에서 그 대통령이, 그러니까 독일 대통령하고 박정희하고 우리 교민이 만났다는 게 사실이 아니란 얘기를 하면서 탄광에서 만나지도 못했다는 뜻으로 얘기한 건데, 그걸 갖다가 박정희가 독일에서 대통령을 만난 건 맞는데 나중에 다른 장소에서 만났다는 거야. 근데 만나지 못했다고 명예를 훼손했다. 그렇게 고소가 들어간 거래. 응. 그게 국내 출판 기념회예요? 독일이라 그러던데 기사에는? 독일 광부 눈물바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야. 독일 광부들을 만나서 뭐 눈물바다가 됐고 그 자리에 독일 대통령이 있었다는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쓴 놈도 잡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독일 대통령이랑 박정희가 탄광에서 만났고 그 독일 교민들, 독일에서 대한민국 국민들, 교포들을 막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바다가 됐다. 그게 사실이 아닌 거잖아. 그럼 그놈도 처벌을 받아야지. 근데 이 주진우의 말꼬리 하나를 잡고 허위사실이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주진우는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냐? 바로 잡았다는 거야. 그 트위터로 강연한 다음에, 그 강연이 끝난 다음에 바로 잡았대요. 독일 대통령을 박정희가 만난 건 맞지만 나중에 다른 데서 만난 거다. 탄광에서 만나서 눈물바다가 됐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다. 그렇게 해명을 했더만. 정정 보도를 하고. 관리 사무실에서 백부동 11층부터 24층까지 고층부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보수배관 등급 바람이 불어서 눈을 감았더니 내게로 달려오네. 가을이 젖은 머리로 너 어디를 다니나. 코끝엔 익숙한 그대 머리 향기, 그대의 손 따뜻했던 그 온도와 근데 이제 누구야, 주진우 기자가 강연을 하는데 있었던 게 생방송이 된 거예요? 강연하는 게 생방송이 된 거야? 강연장에서 들은 사람보다 이 사람의 트위터를 본 사람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그죠? 강연장에서 이 주진우가 이야기했던 걸 들은 사람 숫자보다 트위터에서 본 사람이 더 많을 거 아니야. 주진우 팔로우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지? 그러면 그걸 바로 잡은 건데, 그걸 더 많은 사람들 앞에 바로 잡은 건데, 그걸 가지고 허위사실이라고 이미 정정해서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위사실이라고 물고 늘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원세훈은, 김용파는, 서초구 경찰서장은, 서초구 경찰서장은 왜 처벌 안 하냐고. 왜 안 잡아넣어? 박근혜는 왜 안 잡아넣냐고. 2012년 12월 16일 선거를 3일 앞두고 박근혜가 뭐라 그랬어요? 온 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회에서, 그때 시청률 수천만 명이야. 온 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회에서 박근혜가 뭐라 그랬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은 걸로 나왔지만 마치 무슨 수사 결과가 발표된 것처럼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때까지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발표된 것도 없었어. 그런데 박근혜가 그 TV 토론회에서 그렇게 먼저 주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최초의 그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박근혜가 되는 거야. 그날 밤 11시에 서초구 경찰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해. 밤 11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그 내용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라는 허위 발표였어. 나중에 국정원 여직원 댓글 다는 게 2000 몇백 개가 발견된 거 아니야. 1900 몇십 개가.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 여론 조작했다는 게 검찰의 증거로 확보된 것만 1900 몇십 개야. 어? 그러면 그 당시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서초구 경찰서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잖아. 그럼 잡아넣어야지. 안 그래? 서초구 경찰서장 지금 잘려서 감옥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징역 3년에서 5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박근혜는 그때 그 문재인이라는 후보한테 뭐라 그랬어?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은 걸로 나왔는데 성폭력 범죄자들이나 쓰는 방법으로 미행을 하고 감금을 하고 인권을 침해했다. 이거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거야.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하면 징역 8개월형에 처해져야 돼. 내가 당해봐서 알아. 난 허위사실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나한테 허위사실로 징역 8개월이라더니 박근혜는 명확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는데 왜 안 잡아 너? 징역 8개월이면 대통령 물러나야 돼. 지금 명백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허위사실 유포한 거 들통났잖아. 또 김무성. 지금 한나라당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 3일인가 이틀인가 앞두고 부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녹취록이라고 조작 편집된 녹취록을 줄줄이 읽어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노무현이 NLL을 팔았다. 문재인이 책임져라. NLL을 팔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문재인을 비방한 거 허위사실 유포로 후보 비방이야.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고, 그러면 선거법 위반을 당한 사람은 감옥에 가야 돼. 그리고 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당해야 돼. 출마 못한다고. 내가 당해봐서 알아. 나는 사실을 적시해서 비방했다고. 선거권을 10년 동안 뺏은 새끼들이 거짓말을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데 왜 처벌을 안 해? 그러면서 왜 주진우 김어준만 잡아? 어? 뭐하는 짓거리들이야? 지난 대선 때 노무현이 NL을 포기했다고 그 부산 지역에서 부산 영남 계속 유세했잖아. 어? 그거 명백한 허위사실이야.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그렇게 한마디만 했으면 바로 배지 뗐어. 바로 대통령 탄핵당하고. 어? 대한민국의 법원이, 대한민국의 법정이 불공정한 판결한다면, 법에 따라 명백한 판결하지 않는다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너져 내렸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지난 8월달 그 국정원 범죄가 지난 7월달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서 8월달까지 드러났어. 난리가 났죠. 그때 쟤네들이 뭐했어? 이석기가 내란 음모를 꾸몄다. 국회의원 이석기가 아로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국가 전복을 기도했다. 그러면서 내란 음모죄로 처벌한다고 사형 선고를 내려야 된다고 잡아들였잖아. 현재 국회의원을 구속시켰어. 그런데 내란 음모죄 이거 큰 죄예요. 내란 음모죄가 뭐냐면 전두환 노태우가 사형 선고 받았던 죄야. 혁명 조직을 만들어서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군사 조직을 만들었다는 죄가 내란 음모죄야. 전두환 노태우는 군대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거야. 여러분 박정희도요. 만약에 그렇게 총 맞아 죽지 않았다면 민주정부에서 그 5.16 쿠데타에 대해서 똑같이 처벌받는 거야. 내란 음모야 그거.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거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 받을 짓이야. 어? 그런데 이석기가 내란 음모를 했대. 그러면 내란 음모 어떻게 됐을까요? 내란 음모죄 1심에서 무죄 나왔어.
이렇게 기울어진 사법부에서도 내라는 뭐 처벌을 못했다고. 처음에 내라는 뭐죄라고 현장에서 구속을 시켜놓고 구속해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내란 음모는 무죄가 나왔어요. 내란 선동과 뭐 저기 뭐야 국정원법 위반이야. 국가보안법 위반. 그러면 국가보안법을 그렇게 적용할 거면 박근혜도 걸려 들어가야 돼. 왜? 박근혜 북한에 갈 때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사전 허락 없이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면 돼, 안 돼? 그거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박근혜가 북한으로 갈 때 김정일을 만나겠다는 약속을 사전에 허락받지 않았어. 그리고 북한에 가서 김정일이 부르니까 만난 거야. 거기다가 돌아와서 김정일이를 뭐 굉장히 칭찬하는 자서전을 남겼어. 그럼 그거 찬양 고무죄야. 국가보안법상. 이석기가 지금 찬양 고무죄로 지금 다 잡혀 있는 거야. 그 다음 박근혜가 김정일을 만나고 내려와서 한일 축구를 하는데 그때 단일기를 흔들어야 된다. 근데 붉은 악마가 태극기를 흔들었다는 거야. 그랬더니만 박근혜가 막 정몽준이한테 화를 냈다며. 김정일이랑 단일기를 흔들기로 약속했는데 왜 태극기를 흔드냐고. 이거 국가보안법 명백한 위반이야. 김정일의 지시를 받아 단일기를 흔들며 태극기를 흔들지 못하게 했다. 이 얘기는 어디 나와? 정몽준이 자서전에 나오는 거잖아. 어? 정몽준이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야. 박근혜가 자기 자서전에 김정일 칭찬했고 정몽준 자서전에 그러는 내용이 나와. 그러면 지금 이석기를 국가보안법으로 10몇 년형을 때려놓는다라면 박근혜도 똑같이 당해야 되는 거야 지금.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야. 대한민국은 도대체 기준이 뭐냐고. 박근혜와 종박은 무죄, 박근혜 비판하는 비박은 유죄냐? 어? 박근혜를 추종하는 종박은 무죄, 박근혜 비판하는 비박은 유죄야? 어디 이런 이중잣대가 있어. 작년에 말이에요. 이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작년에 들통이 난 거야. 좌익교수 사건 얘기 알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 7월 2일에 오마이뉴스에 기사가 하나 났어. 그러니까 그 전에 사건을 다 되돌려서 이제 이명박 정부 말기에 검난이 일어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검사들이 난을 일으켰어. 왜냐하면 이명박의 검찰총장이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너무 무리하게 정권의 그 꼭두각시 짓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검사들이 난을 일으켰어. 그래서 검찰총장이 쫓겨나.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검찰총장을 못 뽑고 박근혜가 된 거야. 근데 이제 박근혜가 됐는데 검찰총장을 누굴 시키려고 해봤는데 전부 다 비리가 있었어. 그래서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아예 검사들한테 그럼 니네가 뽑아봐라 이랬어. 그래갖고 검사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검찰총장 후보로 세운 게 누구냐? 그게 최동욱이야. 대한민국의 검사에는 두 종류가 있어. 그러니까는 그 김영삼 이전, 그러니까 노태우 김영삼 이전으로 하자. 김영삼 이전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 시절에 공안 사건, 한마디로 죄 없는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던 검사들, 그게 공안검사야. 그 다음에 김영삼 이후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그 고위공직자나 재벌들 잡아들이고 막 감옥에 넣었던 특수통, 그러니까 특수범죄라 해서 고위공직자들, 고위직의 범죄를 다뤘던 검사들 둘로 나눠지는 거야. 그러니까 노태우 이전의 검사들은 한마디로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던 놈들이고, 김영삼 이후의 검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최고 권력에 맞섰던 검사들이야. 근데 검난을 일으킨 게 누구냐? 이 사람들이야. 특수통. 특수범죄 전담했던 검사들이 이명박한테 반기를 들은 거야. 우리는 그 한상대였나? 걔 누구였지? 그 검찰총장 용납할 수 없다. 걔가 공안검사 출신이었던 거야.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특수통 출신 중에 최동욱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된 거야. 이 사람이 전두환 사형을 구형했던 사람이야. 최동욱이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전두환 재산 다 찾아낸 사람이야. 최동욱이. 그러면서 유명한 사건, 유명한 정권 비리를 추적했던 사람이 최동욱이야. 그러니까 검사들에서는 자기네들의 자존심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었어. 최동욱이가 작년에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뭐 했냐? 국정원 직원 사건을 엄중히 수사하라 그런 거야. 그리고 윤석열 팀장, 그 다음에 박형철 검사, 이런 사람들한테 팁을 딱 뿌려주고 아무 눈치도 보지 말고 원칙대로 수사해라. 그래갖고 얘네들이 수사를 한 거야. 이 윤 검사, 박 검사가 수사를 해가지고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를 얘가 완전히 갈아버린 컴퓨터인데 그걸 복원을 한 거야. 그래서 그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1970 몇 개의 범죄 기록을 찾아내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 범죄 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해버렸어. 이 검찰이 그 김하영의 컴퓨터를 노트북 데스크탑,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전부 다 공개해버린 거야. PDF 파일로 인터넷상에 띄워버렸어. 근데 그 내용을 사람들이 하나하나 보기 시작한 거야. 1900 몇 개를 보다가 좌익교수란 이름을 찾아낸 거야. 김하영이 좌익교수란 이름으로 글을 썼어? 그런데 좌익교수가 알고 보니까 DC에서 아주 유명한 악질이었던 거야. 무려 3,500개의 악플을 달았던 아이디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김하영이 썼던 좌익교수라는 닉네임, 그 닉네임으로 DC를 뒤져갖고 찾은 3,500개의 댓글, 그 중에 나와 내 남편과 내 딸에 대해서 쓴 악플이 나온 거야. 여기서 잠깐 영상을 보고 가야 되겠지? 지금 이 블로그가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기다. 우리 안경 낀 화원님의 영상은 안 나오고 손석희 뉴스에 나왔던 장면만 나오네. 자, 한편 국정원 댓글 사건은 민간 영역으로도 파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의 진행자가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에 올린 비방글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다면서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국정원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의 진행자 이경선 씨. 안녕하세요. 도봉구 창동산 불량주부 왕치 부인이 돌아왔어요. 이 씨는 최근 인터넷 아이디 좌익교수로 활동한 네티즌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비방글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입니다. 국가에도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네티즌을 국정원 직원으로 지목한 겁니다. 제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저에게 가해진 댓글도 용서할 수 없는데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해야 되겠다. 이 네티즌은 2011년부터 인터넷에 3,500여 개의 글을 올리면서 좌파와 호남, 여성을 비하했습니다. 이 씨는 물론 초등학생 딸에게까지 성폭력적인 글로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네티즌 좌익 교수의 신분에 대해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네티즌이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될 경우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JTBC 강나연입니다. 이게 작년 7월에 나온 기사야. 그리고 나서 저 며칠 뒤에 8월 달에 그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인 게 밝혀졌어요. 국정원이 인터넷과 트위터상에서 벌인 범법 행위는 지난 대선을 계기로 더 집중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전부터도 비슷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른바 종북 마녀사냥, 특정인을 종북으로 몰아 저질 게시글로 집요하게 공격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좌익 교수의 댓글 테러입니다. 피해자가
좌익 교수를 고소하고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좌익 교수로부터 본인은 물론 10대인 딸까지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분입니다. 아프리카 TV 진행자 망치 부인으로 더 친숙하시죠? 이경선 씨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진행하시는 방송 제목이 망치 부인의 생방송 시사수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방송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2007년 1월 17일부터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네. 네. 이번에 고소하신 상대가 그 좌익 교수라는 사람 하나인가요? 아니면 더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좌익 교수라는 닉네임을 여러 명이 공동 공유했거든요. 네. 그래서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좌익 교수를 형사 고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국정원 팀에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국정원을 민사 소송을 했습니다. 네. 그 민사소송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그렇죠. 하신 거죠.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정원에다가 민사 소송을 걸고, 네. 그리고 좌익 교수는 특정을 해야 되니까 형사 소송을 따로 걸고. 네. 좌익 교수가 한 명이 아니. 네,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7월 2일자 오마이뉴스 보도에는 그 국정원요, 그 소위 목도리 두르고 나왔던 네. 그 여자가 좌익 교수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쓴 게 밝혀졌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호남 비하 발언으로 호남 쪽에서 고소를 했더니 그 사람은 수사국 담당으로 또 다른 네.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졌다는 한국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적어도 좌익 교수란 닉네임을 2명 이상의 국정원 직원이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또 문근영 씨, 뭐 한명숙 의원, 임수경 의원 등등을 공격한 이 좌익 교수란 닉네임이 진선미 의원실의 보도에 의하면, 그러니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러 명이 공유한 닉네임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 민간인 팀에서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궁극적 책임은 국정원 직원들이 주도했던 그 팀에서 공유한 아이디로 벌어진 범죄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국정원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좌익 교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사람 중에 최소한 2명은 국정원 그렇죠. 직원이고 그 이외에 국정원 직원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그렇죠. 또 여기에는 국정원하고 연계되어 있는 민간인들까지 네.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고요. 그것을 검찰에서 좀 밝혀달라 이런 그렇죠. 취지로 고소를 하신 거죠. 그 아까 그 김하영이라는 분, 그 목도리 두른 국정원 여직원 이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정원 직원이 그 서울시 공무원 간첩단 네. 사건, 그러니까 뭐 화교 남매 간첩 네, 사건, 네, 그 네.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그분이 어떤 맞습니까? 여자라는 보도가 있었죠. 그러니까는 적어도 2명인 거죠. 예. 그리고 그들이 쓴 글이 그 우리 이경선 씨나 따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그 글의 주인공이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까? 그게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좌익 교수라는 닉네임을 여러 명이 사용했기 때문에 예. 저와 제 딸에게 악플을 단 사람이 누군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저와 제 딸한테 악플을 네. 달았던 날이 2011년 1월 15일이에요. 네. 그날이 소위 DC 인사이드의 연평도 북괴 갤러리라는 국정원 직원들과 연계된 사이트로 보이는 그 갤러리에서 그 저의 딸에 대한 테러가 있었던 날이거든요. 그날 처음 좌익 교수가 출연했어요. 네. 그래서 작년까지 꾸준히 악플을 달았던 거죠. 그러니 국정원 직원과의 연계성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게 국정원 직원 누구인지 특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재작년 1월부터 시작된 그런 모욕, 네. 공격 행위, 댓글 테러 네. 행위가 언제까지 지속됐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7월까지죠. 건수로 하면 어느 정도나? 좌익 교수라는 닉네임으로 단 건수는 저희들한테 제보받은 게 10몇 건이에요. 예. 예, 아주 극심한 게. 네네. 그래서 이번에 고소 내용에 들어간 게 그 10몇 건입니다. 네. 그 국정원이 지난 7월이었죠. 뭐 네. 조금 전에 오마이뉴스 말씀하셨는데 그 보도가 나가고 좌익 교수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네. 그 뒤에 입장을 번복하긴 했습니까? 아니죠. 입장 번복은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한 게 없고, 네. 그리고 또 다른 고소 사건에서 검찰이 호남 비하 발언은 수사국, 화교 간첩단 사건 그 수사 담당관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국정원 직원들이다라는 공표가 없었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에서도 알 수 없다라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일단 그 김하영 특별수사팀에서 그 범죄 일람표를 만들었을 때 김하영이 DC 인사이드의 좌익 교수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쓴 게 확인이 된 거고, 네. 화교 간첩단 사건 그 수사관이라는 것이 또 다른 검찰에서 나왔는데 검찰 상부에서 공식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입에 담기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좌익 교수가 어떤 글로 테러를 가했는지 이 방송에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뭐 저와 제 신랑의 사진 밑에 뭐 병신 이런 표현, 또 저한테는 빨갱이 갈보년 이런 표현을 썼고, 제 딸한테가 가장 충격적인데 제 딸의 11살 때 찍은 사진을 걸어놓고 예. 전현도 커서 빨갱이 되겠지, 지 엄마처럼. 그리고 뭐 운동권 애들한테 다 대주고, 그러니까 성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자기 같으면 줘도 안 먹겠지만, 이게 국정원 직원의 댓글. 그러니까 그 좌익 교수라는. 따님이 공격당한 그 시점이 2011년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1월 15일. 예,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만 11살이었죠. 지금 만 13세이고. 초등학생이었습니까? 네,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저질 모욕이 있었다는 것을 따님도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 사진은 어디서 구해서 게시를 했을까요? 남편의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 도용했습니다. 네. 그 검찰이 그 좌익 교수를 이미 7월부터 수사를 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7월부터 좌익 교수를 수사한 게 아니고 네. 김하영의 범죄 일람표 중에 김하영이 사용한 수십 개의 아이디 중에 네. 좌익 교수가 있었던 거죠. 민주당 그 광주시당에서 고발을 해서 수사가 민주당이 아니고 통합 그 진보당.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에서 네. 그 호남 비하 발언을 고소했고, 그래서 검찰이 찾아낸 범인은 그 수사팀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이후에 뭐 그런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규명이 된 거잖아요. 어떤 글들을 올렸고 그것이 좌익 교수라는 닉네임으로 이루어졌고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검찰 내부에서 알고 있을 텐데 왜 그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는 겁니까? 그건 검찰이 그렇게 하는 건데, 네. 제가 알고 있기는 검찰이 그 내용을 확실히 확보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선미 의원실로부터 들은 건데, 예. 좌익 교수라는 닉네임을 여러 명이 동시에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예. 라는 걸 진선미 의원실에 들은 팩트 하나. 그 다음에 김하영의 범죄 일람표에 김하영이 좌익 교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했다가 팩트 둘. 네. 호남 비하 발언을 한 그 고소 대상이 국정원 수사팀 직원이라는 게 팩트 세 번째예요. 예. 그걸 가지고 제가 추측하기에는 국정원 직원을 비롯한 민간인들이 좌익 교수라는 닉네임을 공유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이 선생님께서는 왜 이제서야 법적 대응에 나서셨습니까? 일단 제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좌익 교수라는 닉네임을 국정원 직원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게 7월 2일이었고요. 네. 그리고 8월 달에 가서 이 법적 소송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법정 소송을 생각 안 했던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인혁당 사건 같은 거에다가 지금 배상 판결을 내리잖아요. 도리어 그 국가 배상금을 토해놓으라는 그것도 이자까지 덧붙여서 그런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한명숙 총리에게 2심에서 똑같은 그 증거 능력 없는 자백을 근거로 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든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어요. 네. 물론 모든 사법부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로또처럼 좋은 판사를 만나면 유죄가 나오는 거고 이상한 판사를 만나면 무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법적 조치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소송비도 많이 들지요. 제가 우리 딸과 저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 악플러들을 지금 소송하느라고 지금 한 3년 동안 들어간 소송비만도 한 5천만 원가량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소송비도 많이 드는데 거기다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사실 민간인이 하기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없고 검찰이 협조할 거라는 확신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 대한 소송을 결정한 이유는 제 딸이 이런 일을 겪어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게 싫어서 손해를 보더라도 엄마는 끝까지 싸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소송에 들어갑니다. 네. 자, 조금 전에 그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이 고발한 얘기도 말씀드렸고요. 그 이외에 이 선생님 이외에 그런 피해자들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또 배우 문근영 씨도 있고요. 또 김여진 씨도 있고 이런 분들하고 그리고 또 호남의 수많은 피해자들 이분들하고 공동 대응을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분들이 공동 대응을 원하시면 공동 대응을 할 마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왜 혼자 독자적으로 나갔냐 하면 일단 이전에도 호남 비하에 대해서 법원이 그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라는 이름으로 무죄 선고를 준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호남에서 호남 비하 쪽 분들이랑 같이 했을 때는 그래서 부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이 또 우리나라 법원에서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명예훼손 소송을 많이 안 해요. 웬만하면 자신의 이미지들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문근영 씨나 김여진 씨 같은 경우가 고소 의사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공동으로 대처를 못하고 저는 그 모든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인도 아니고 이미지를 위한 연예인도 아니고 또 무슨 뭐 하여튼 제가 책임질 만한 아무것도 없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 주부와 아이를 대상으로 한 국정원 정부기관의 범죄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단독 소송에 나간 겁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이계덕 기자 건 아시죠? 예, 그분도 여러 가지 그 공격을 많이 당했다가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뭐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일부 승소 판결을 얻었어요. 이 사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로또 맞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판사님을 만난 운이 좋은 경우다라고 보고 그 일베 운영진한테 이제 그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보고요. 그와 같은 판결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선생님은 뭐 댓글 테러 당하시고 또 지난해에는 옥고까지 치르셨어요. 네. 예, 청취자분들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이제 작년 총선 과정에서 야당의 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온 후보에 대한 비판 방송을 했어요.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비판 방송을 했는데 그 후보의 지지자 쪽이 제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저를 고발을 했고 그래서 법정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하여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라고 저를 법정 구속을 시킨 거예요. 근데 2심에서 허위사실 부분은 무죄가 됐고 사실을 적시해서 후보를 비방했다. 라고 해서 이제 제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2심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3심까지 가서 그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냥 용인해 버린 거고요. 그래서 현재 저는 집행유예 중에 있습니다. 예, 형이 확정됐군요. 네. 그런데 사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사실 그 명예훼손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부분이 좀 아프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한 게 되니까. 게다가 방송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 허위사실 부분은 확실한 무죄를 받으신 거죠. 네. 아직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제가 구속될 때 허위사실로 구속됐다는 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50몇 개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허위사실을 무죄받았다는 내용은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고 오해할 수밖에 없죠. 네, 우리 언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왜 스스로를 불량주부 그리고 망치부인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불량주부라는 내용은 사실 우리나라가 여성들에게 슈퍼우먼을 원하잖아요. 바깥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해야 되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 집안일을 잘 못해요. 집안일을 잘 못하는 저의 한계를 인정함과 더불어 너무나 이렇게 착한 여자 컴플렉스, 슈퍼우먼 컴플렉스에 시달리지 말자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망치부인이라는 의미는 제가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참 인상 깊게 봤는데 거기 보면 작은 망치가 나와요. 근데 주인공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으로 19년 동안 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옥에서 그 작은 망치를 가지고 그 19년을 뚫어가지고 탈출하는 거예요. 그 탈출하는 동안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이 벽이 막힐 수도 있다. 실패할 수도 있다.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벽을 뚫으면서 유일한 친구가 망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탈출을 하고 나서 그 망치를 버렸어요. 만약에 그 영화 끝에 그 망치를 벽에 걸어놨다면 저는 망치부인이라는 닉네임을 사용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대한민국에 정말 깝깝하고 속상한 우리 그 국민들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버려지고 싶다. 뭐 도교에서 얘기하는 공성이 불거 정신에 근거하여 망치부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무기인 줄 알더라고요.
뭐 무기라고 해도 되죠. 만약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모순이 많다면 그 모순을 깨트리는 무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그 강한 무기가 돼서 한 번에 깨트리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욕심이 좀 과해질 수도 있고 또 많은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의 망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 사실 조금 전에 인터뷰를 나누면서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스튜디오에서 봤습니다. 아이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서 그리고 사법부를 여전히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노라는 그런 기억을 딸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거대한 이 사법 구조에 맞서서 망치질을 하고 계신 우리 망치 부인 이경선 씨와 오늘 아침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게 작년 10월 노정면의 뉴스바가 라디오 버전으로만 나올 때 그때 출연했던 인터뷰였고요. 이거 두 개는 지금 별로 안 틀어줬더니 굉장히 신선해하네. 내가 맨날 이제 우리 안경 낀 화원님의 5분짜리 영상만 틀어주고, 근데 사실 이제 나도 지금 처음 봤어요. 작년에 한번 보고 그리고 지금 처음 봤는데 이거 지금 처음 들으셨다. 손석희 뉴스에 나간 거하고 노정면 뉴스에 나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내가 달라 보이지? 내가 저런 상황을 겪으면서 저런 상황을 지금 싸우면서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뇌혈관이 막혀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상황이 됐지. 응?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말 되게 잘했다. 5분짜리 마지막으로 좌익 교수가 어떤 일 했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좌익 교수란 섬찟한 닉네임으로 활동할 네티즌이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BJ인 망치 부인과 그의 가족에게 남긴 댓글이 주목받고 있다. 개후레 망치 씨 망보 씨는 청량리로 보내. 죽이고 싶은 빨갱이 망보 씨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저 씨는 대한민국 자체를 증오합니다. 국계 빨갱이 편에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작 가서 살으라면 싫답니다. 그래서 씨련이죠. 신 지랄을 하네. 망치 부인이랑 한번 떠봐라. 씨놈들아. 효도로도 그년 하게 1초면 릴걸. 그래서 김용석이가 빨갱이 입니다. 망치 부인 이경선 씨와 남편 김용석 씨는 물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에게까지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는 성적인 모욕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거참 생겼네. 지 애미처럼 커서 빨갱이 될 거 아님? 운동권 애들한테 조낸 나 같은 지만. 좌익 교수는 다음과 같은 댓글도 남겼다. 국정원에서 처벌 못한다고 했단께. 서울대생이 통화했단께. 법이 없어서 훈장을 못 주는 게 미안하다고 했단께. 대한민국의 위대한 사령관 박정희 장군, 육군 대장 박정희, 민족의 영원한 영도자 박정희 장군, 만세 만세 박정희 장군. 국정원은 한때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며 계속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발언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검찰의 수사 결과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개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제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와
에서 발생한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죄 없는 여직원의 인권이란 얘기만 하고 내 어린 딸의 인권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때? 머리 깎은 거 보니까 좋아? 그런 댓글 달고 월급 받으니까 좋지? 그렇게 3년 동안 월급 받아서 좋았니? 그리고 지금도 어떤 처벌도 안 받고 너 어디서 댓글 달고 있지? 내 어린 딸한테 그런 댓글 달아놓고 지금도 월급 받고 있지? 너 국정원 직원이지? 그리고 그런 국정원 직원한테 대통령은 죄 없는 여직원이라고 얘기했지? 제가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여기 이 빗속에 촛불을 들고 있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함께 국정원을 꺾는 그날까지,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싸워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저의 딸이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아무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미안해서. 뭐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영민이 말대로 엄마가 꼭 싸워서 이길게. 저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흉악 범죄 중에서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범죄, 불량식품, 이것을 4대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이것부터 확실하게 뿌리 뽑겠습니다. 이런 거 하라고 정부한테 공권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부여받은 공권력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 불안 없애야 되겠죠. 애꿎은 국정원 여직원을 볼모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좀 거칠죠? 되게 좀 어두운 이야기라서 제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너무, 제가 이제 너무 이 이야기를 자주 하면 너무 방송이 어두워지고 너무 무거워질까봐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이 내용을 이제 가끔씩만 튼 거예요. 하지만 나의 이 싸움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아시겠죠? 네. 근데 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울고만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번에 제가 만약에 선거법 위반으로 또 기소된다면 난 매일매일 이거 틀 거야. 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다면 나는 매일매일 이걸 틀고 시작할 거야. 중간중간에 또 틀고 계속 틀 거야. 진짜로 선거법을 위반하고 정말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진짜 잔혹하게 후보자에 대해서 후보를 비방했던 박근혜, 김무성, 김용판, 원세훈 왜 아무도 처벌 안 받아? 왜 아무도 기소되지도 않고 처벌받지도 않아? 이 말이 돼? 그래놓고 김어준, 주진우만 유죄? 이 뭐하는 짓거리야? 낙검수 1000만 다운로더들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사정이 안 좋죠. 그 낙검수 믿고 안철수한테 희망을 걸고 그리고 기대해봤다가 돌아가는 꼬라지에 실망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정치인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대한민국에 낙검수를 들었던 1000만 명,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지금 여러분 나라의 민주주의가
지금 저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저들이 민주주의를 짓밟은 게 여러분이랑 무슨 관계냐고요? 민주주의를 짓밟고 나서 저들이 하는 건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 예산을 13조 원인가를 아꼈다고 자랑하는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선별적 복지 예산을 아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안 줬다는 얘기예요, 복지를. 그래놓고 무상복지 없애야 된다, 보편적 복지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부자들의 창고에는 10대 기업의 이익만 160조 원이 쌓여 있어. 10대 10개만 털어도 160조가 창고에 쌓여 있는데 그들에게 1년에 22조씩 세금을 깎아주고 있어요.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7년 동안 22조 원씩을 깎아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가난하고 약자들을 위한 예산은 철저히 더 깎어.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풀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풀 돈을 아껴서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있어. 이게 뭐 때문이야? 민주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이야. 여러분의 권리는, 여러분이 지금 취직을 못했다면, 여러분이 지금 등록금 못 내서 등록금 못 갚아갖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결혼하고 싶은데 집을 얻지 못해서 결혼을 못하고 있다면, 아이를 하나 더 낳고 싶은데 아이를 또 낳아서 키울 돈이 없어서 차마 둘째 같자는 얘기를 못하고 있다면 그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모든 돈을 탈탈 털어서 대기업 대주주가 다 가져버리는 이 잘못된 경제구조, 민주주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제구조. 자유민주주의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정치적 자유란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통해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 정치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고 정치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경제 민주화 국가란 건 무엇이냐? 빈부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고 더 다수가 못 갖는 세상은 결론은 어떻게 된다? 경제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경제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국민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어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체제로 가야 된다. 그게 경제민주화예요. 그러면 빈부격차를 줄인다는 얘기는 뭡니까? 재산을 똑같이 나눠 갖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능력에 따라, 처지에 따라 일한 만큼 돈 받는 사회. 그게 경제민주화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월급이 오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잘리는 거, 그거 경제민주화 국가가 아닌 거예요.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제대로 된 납품값을 받고,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했다면 정규직과 똑같은 월급을 받고, 정규직은 함부로 자를 수 없는 신분의 보장을 받고, 그래서 노동자가 가장 대우받는 나라, 농민이 가장 대우받는 나라, 무노동 무임금은 노동자에게 씌울 것이 아니라 골프 치고 뇌물 주러 다니는 저 대기업 오너들에게 줘야 된다. 그게 경제민주화예요. 일하고 싶은 자에게 일자리를 주고, 노동자에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중소기업에게 제대로 된 납품값을 주는 것, 그리고 대기업에게 제대로 된 세금을 걷는 것, 그게 경제민주화입니다. 그게 나쁜 겁니까? 경제민주화가 빨갱이 사상입니까? 그러면 박근혜는 왜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약속했습니까? 왜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서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박근혜가 빨갱입니까? 공약을 지키십시오. 무상보육은 빨갱이 정책이 아니고 무상급식은 빨갱이 정책이다? 어디서 그런 기준이 나옵니까? 박근혜가 얘기하면 진리고 박근혜를 비판하면 불온입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박근혜예요?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권력은 권력이 될 수 없다. 그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의 의미예요. 박근혜를 왕처럼 떠받들려는 저 독재시대의 썩은 잔재들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해야 됩니다. 누가 구할 거냐?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정봉주에게 열광했던 천만 낙곰수 팬들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혼자 각자 생활 현장에 돌아가니까
사라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 현장에 가서 이건 다 내 무능 탓이야. 내 탓이야. 내가 공부를 못한 거야. 내가 능력이 없는 거야. 내가 취직을 못한 거야. 라고 살면 우리는 모두 1000만 명의 희생자가 될 뿐이에요. 그러나 1000만이 모여 정당한 권리를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선택할 건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잠깐 목이 아프니까 쉬었다 갈게요. 한번 도루망치로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좋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저항권이 없는데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항권이라는 건 뭐 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 뭐 교육의 권리 이런 그런 수준의 권리가 아니에요. 저항권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항권이라고 표현되는 게 아니라 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 있잖아요. 4.19 정신을 계승하고 그게 저항권을 규정한 부분이에요. 4.19 정신이 뭔데? 대통령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끌어내린 사건이잖아. 그걸 계승한다는 게 저항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그 탄핵권도 마찬가지죠. 탄핵 소추권 그런 게 일종의 저항권인 거죠. 예. 그래서 헌법에 저항권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무식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벌레가 있으면 그건 무식해서 그런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세월호 유가족 중에 단원고 유가족이 있고 일반 유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새누리에서 일반 유가족하고는 뭐 협상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뿌려서 단원고 유가족들을 화나게 했잖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반 유가족하고 새누리하고 미리 얘기한 건 없었다. 그리고 허위사실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일반 유가족은 나중에 단원고 유가족하고 달리 그 정부하고 합의를 해버렸어요.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지기 전에. 그죠? 그래서 그때 그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2차론가 나왔던 뭐 그 법안에 대해서 합의한다, 동의한다 그렇게 발표해버렸어. 예. 그러면서 뭘 약속받았냐 하면 일반 유가족들이 약속받은 게 뭐냐면 세월호 추모관 건립. 일반 유가족한테 정부가 세월호 추모관을 건립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대. 그 기사 좀 갖고 와봐. 그런데 그 세월호 추모관 건립의 약속이 지켜지려면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잖아. 그런데 그 예산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그 세월호 추모관에 대해서 일반인 유가족한테 세월호 추모관 건립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특별법 합의를 받아서 넘겼는데, 그런데 세월호 추모관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도 않고 세월호 추모관을 건립할 주체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야. 결국은 국민들을 이거 고발 뉴스 나왔네요. 고발 뉴스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이거 미남용이님 제목을 지우고 주소만 좀 올려보세요. 그 주소랑 띠표가 없어가지고 주소가 잘못 들어가는 것 같아. 잠깐만요. 이거 영상 뉴스 아니고 글로 된 뉴스죠?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건립 오리무중.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들을 위해 정부가 건립하기로 한 세월호, 그러니까 일반인 희생자들이야. 일반인 희생자들을 위해 정부가 건립하기로 한 세월호 추모관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여일이 지났지만 정부는 추모관 건립에 관한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아직 발표하지 못한 상태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세월호 참사 1주기인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총 26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부평구 부평이동 인천가족공원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400m 규모의 추모 공간을 세운다. 인천시의회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5월 인천시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건립을 협의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 가운데 인천 시민이 17명인 점도 일부 반영했다. 시는 추모관 건립 후보지 답사를 거쳐 정부의 지원 아래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을 세우겠다고 지난 8월에 발표했다. 그러나 완공 시기까지 5개월이 남은 가운데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무능함을 보여준 정부가 희생자 추모 사업까지 면피성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청의 한 관계자는 고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9월 안행부로부터 추모관 건립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다해주겠다는 공문 한 장 받은 게 전부라고 밝혔다. 해당 공문에는 구체적인 예산 규모 내역이 명시되지 않은 채 국비 지원을 포함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는 내용만 들어 있었다. 이 관계자는 이 협조 요청 공문을 받은 이후 안행부로부터 예산 규모나 예산 지급 시기 등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며 추모관 건립을 약속한 안행부 장례지원단 관계자는 현재 다른 부서로 이동하거나 진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추모관 건립을 부담할 부서를 정하지 못하자 인천시는 지난 14일 시 예산을 들여 추모관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안행부로부터 예산 관련 공문을 전달받지 못해 우선시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며 담당 부서가 정해져야 추모관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분향소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내년 4월 16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려면 약 3억 원의 비용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정부의 특별 교부세를 추가로 신청했지만 정부는 시 자체 예산으로 마련하라는 입장이다. 이 기사는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결국 일반인 유족들한테 정부가 또 뒤통수 친 거죠. 그죠? 또 뒤통수를 친 거야. 어저께 EBS인가? 일요일인가? EBS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생활하는 모습이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투쟁의 현장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 거야. 세월호 유가족 중에는. 근데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활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 그 자녀를 세월호로 잃은 동료를 갖고 있는 친구분인데 그 친구분이 보니까 자녀를 잃은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거야. 잠도 못 자고 일도 못 하고 계속 멍하게 있고, 그러니까는 극심한 극도의 우울증인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주장하는 게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트라우마 센터 같은 게 필요할 것 같다. 세월호 이 유가족들의 마음을 치료할 만한 그런 정부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죽었다면, 타고 싶지도 않은 배를 타고 그 교육부 그 선생님들이 시켜서 억지로 그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갔어. 가는 길에 배가 기울었지만 구조받을 줄 알았어. 그런데 마지막에 끝까지 구조 못 받는 걸 알고 마지막에 엄마 아빠에게 사랑의 말을 남기고 애들이 죽었어. 근데 정부에서는 이 아이들을 구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 시신을 찾는 것조차도 중간에 포기해버렸어. 그 가족의 입장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면 어떨 것 같냐고. 나라면 둘 중에 하나 있었을 것 같아. 정부기관에 폭탄을 던져서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미쳐서 정신병원에 있거나. 그 분노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그러면 사실 이런 사고를 당한 가족이라면 온 국민이 그 유가족을 위해서 위로하고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했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어땠죠? 세월호 유가족이 돈 때문에 정부 대통령을 욕하고 다닌다. 온갖 유언비어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허위사실로 모욕하고,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받을 정신적 고통을 누가 책임질 거냐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천안함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는 얘기 안 했느냐? 왜 대구 지하철 특별법 만들어달라는 얘기 안 했느냐? 산풍사고 특별법은 왜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안함 유가족들이 특별법 요구했나요? 상풍백화점 유가족이 특별법 요구했나요? 대구 지하철 희생자들이 특별법 요구했나요? 그때는 유가족이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번엔 유가족들이 요구했잖아. 진실이 뭔지 밝혀달라고. 대구 지하철 사고 때, 삼풍백화점 때, 천안함 때 진실을 밝혔다면 그 죄 없는 애들이 죽겠습니까? 예? 얼마나 더 죽어야 정신 차리려 그래. 7년에 1000명이 죽었어, 자살해서. 단 하루에 250명의 애들이 그렇게 죽었어. 얼마나 더 죽어야 정신 차리려고 이래.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이에요. 어떤 진실이냐? 질문 잘했어요. 어디 나가지 말고 그대로 앉아있어요. 사건 당일로 돌아가 봅시다. 4월 16일 날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죠. 문제는 그 전날이에요. 4월 15일 날 밤 시야가 1km가 안 돼서 모든 배가 출항을 못했어. 그런데 이상하게 세월호만 출항 허가가 떨어졌어. 다른 배는 모두 출항을 못했는데 왜 세월호만 수백 명의 아이들을 실은 그 배만 왜 출항 허가가 떨어졌을까? 밝혀졌어? 밝혀졌어? 아니지. 그러면 이 애들은 왜 이 배를 탔을까? 왜 배에 탔어? 교육부에서 배 타고 수학여행 가라고 권고사항이었어. 권고사항이라는 게 뭔지 알아? 말 들으라는 거야. 명령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배 타고 애들이 수학여행을 간 거야. 그런데 이 배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2012년에 수입이 돼서 2013년 1월부터 이 배가 운행이 됐다는데 이 배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계속해서 사고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 세월호도 사고를 여러 번 겪었고 오나마나오도 많이 겪었고 오하마나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배를 고칠 때부터 잘못 고쳐졌다는 거야. 많은 증언이 나왔어. 이 배가 처음에 그 청해진해운에서 배를 증축했을 때부터 균형을 못 잡았다.
그럼 균형을 못 잡는 배를 왜 운항허가를 냈을까? 균형을 못 잡는 배를 누가 운항허가를 해줬을까? 아무것도 안 벗고 해줬을까? 무려 7,000톤이야. 이게 잘못되면 재산상의 피해, 생명의 피해가 엄청난 사건이야. 그런데 왜 이 배가 운항허가를 받았을까? 또 사건 발생, 이거 밝혀졌어? 안 밝혀졌지?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조타기가 고장났다는 수리 신청서가 들어갔어. 그런데 수리했다는 기록이 없어. 그러면 조타기가 고장난 배로 출항을 했다는 얘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나? 밝혀졌어? 밝혀지지 않았어. 고장난 배를 권고사항으로 타고 애들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날 왜 이 배만 출항허가를 났는지도 밝혀지지 않았어. 그 다음 이 배가 18년, 20년이 된 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여객선이 20년이 되면 더 이상 운행 못하는데 이 배가 운항이 돼. 알고 보니까 이명박이 원래 20년만 운행할 수 있는 여객선 연령을 30년으로 연장해버렸어. 왜? 이명박은 왜 그 선박의 연령 제한을 풀었는가? 밝혀졌어? 안 밝혀졌어.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선장이 배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미리 점검해서 제대로 고박이 되어 있지 않다던가 배 결함이 있으면 출항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어. 그런데 그 권리를 없앤 게 누구야? 박근혜야. 이거 소설 아니야. 얘야. 이거 소설 아니야. 뉴스에 다 나왔던 얘기야. 네가 모르면 소설이라는 그런 편견을 버려. 이거 뉴스에 다 나온 얘기야. 내가 뉴스에 나오지 않은 얘기라면 나 허위사실 유포로 잡혀가. 팩트야, 팩트. 그 다음에 선장의 선박 안전 점검 의무를 박근혜가 작년 8월에 풀었대. 왜? 왜 이 선박의 안전 점검 의무를 박근혜는 작년 8월에 없앴는가? 그 이유 밝혀졌어? 밝혀지지 않았어. 또 그날 당일에 군산 앞바다에서부터 배가 기울었다는데 왜 중간에 정박하지 않고 그 험한 바다까지 갔을까? 일본군 전함을 모두 가라앉힌 명량해전의 중심지였던 그 울돌목까지 왜 기울어진 배를 끌고 갔는가? 밝혀졌어? 안 밝혀졌어. 생존자의 증언이야. 군산 앞바다에서도 배가 기울었다는 건. 또 탈출했으면 모두 구조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왜 아무도 탈출하라는 얘기를 안 했을까? 그리고 끝까지 가만히 있어라 방송했던 사람, 왜 그 사람은 다른 선원이 모두 구속되어 있는데 걔만 구속되지 않았는가? 밝혀졌어? 안 밝혀졌어. 우리가 원하는 진실이 이거예요. 이 밖에도 지금 왜 그 세월호에서 건진 컴퓨터에서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얘기가 나왔을까? 왜 세월호 그 컴퓨터에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 그 문건 내용대로라면 이 배를 국정원이 관리했다는 얘기야.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는 뭐야? 밝혀졌어? 안 밝혀졌어. 이 모든 게 밝혀져야 될 내용이야. 대통령은 사건 발생 당일에 뭐 했나? 배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이미 보도되기 시작한 게 10시경인데 실제로 보고를 처음 받은 건 8시 50분이라는데 애들이 모두 죽은 10시 반까지 왜 2시간 동안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가? VDT? 비상 그 통신망을 다 분석해도 2시간 동안 구조 명령이 안 내려. 애들이 10시 28분에 모두 침몰한 다음에 10시 반에 첫 번째 구조 명령이 내려. VIP 지시. 사건 발생 보고가 8시 반인데 왜 2시간 동안 VIP는 애들 구하라는 구조 지시를 안 내렸냐고. 그리고 7시간 동안 어디 있었냐고. 7시간 만에 나타나고 혀가 풀린 상태로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발견이 힘든가요? 그런 소리가 왜 나와? 어디서 뭐 했어?
이것도 밝혀지지 않았어. 또 이 배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 배는 매달 안전점검을 통과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어떻게 이 문제 많은 배가 매달 안전점검을 통과했느냐고. 거기 누가 연관되어 있는 거야? 누가 이 배가 안전하다고 얘기했어? 이거 밝혀졌어? 안 밝혀졌어. 그런데 그만 덮자고? 누구 마음대로 덮어. 네가 길 가다가 두드려 맞아 죽으면 우리가 덮어줄게. 그럼 좋겠어? 네가 알 수 없는 사람한테 두드려 맞아 죽었는데 우리가 그냥 덮어주면 좋겠어? 세월호 문제는 세월호 유가족이 불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가 아니야. 세월호 유가족들이 당한 일이 내가 겪을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반드시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일에 연루된 새끼는 마지막 한 놈까지 재판정에 세울 때까지 이 문제는 계속 싸워야 될 문제야. 그래야 내가 함부로 고장난 배 출항 허가시키는 걸 눈 감아주면 배가 망신하는구나. 내가 잘못된 배 운영 눈 감으면 우리 가문이 망하는구나. 그런 기록을 만들어야 돼. 역사를 만들어야 돼. 대한민국은 세월호 전후로 바뀌어야 돼. 세월호 문제는 단지 하나의 해상사고가 아니야.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때부터 해묵은 부패와 부정이 완전히 똘똘 뭉쳐서 한 번에 터진 사건이야. 그래서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박정희 때부터, 이승만 박정희 때부터 쌓이고 쌓인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과정이고, 대한민국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고,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돼야 되는 거야. 나는 세월호 혁명이라고 불러. 국민들을 일으켜 세우는 난 계기가 됐다고 봐. 내가 8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생방송하면서 언론의 거짓말을 매번 이야기했어. 그러나 사람들이 내 말을 많이 믿지 않았어. 그런데 세월호 문제가 딱 터지고 전원 구조란 오보가 나온 순간 온 국민은 대한민국 언론이 얼마나 썩었는지 그날 똑바로 알게 됐어. 그리고 이제까지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가만히 있고, 조용히 하라 그러면 조용히 하고, 침묵하라 하면 침묵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했던 국민들이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여러분, 이제 군대 문제도요, 엄마들이 주도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 내가 10달 동안 이 아이들을 배 안에 두고 얼마나 고생을 해서 낳은 내 자식인데 원인도 모르고 죽어가. 이제 더 이상 엄마들은 내 아이들의 죽음에 침묵할 수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세월호 문제는 끝나지 않는 거야. 우리가 세월호를 잊고 그래 그냥 넘어가자 하면 또 다른 제2, 제3의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언론에 나오는 거짓말만 흩뿌려지겠지. 판교 통풍구 사고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고 24시간 3일 내내 방송 나왔어. 장학금을 어떻게 준다는 계획이 없대. 우리 그날 그 판교 사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무슨 이데일리 사장이 장학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그 얘기가 24시간 동안 3일 내내 나왔어. 그런데 지금 장학금을 어떻게 마련해서 주겠다는 계획이 없대. 그것도 쇼였어. 판교는 올라간 사람 잘못 아님? 자, 고압선에 거기 경고 있지. 올라가지 마시오. 고압선 탑에는 올라가지 마시오란 경고가 붙어. 철길에 들어가지 마시오 경고가 붙어. 물러서시오 경고가 붙어. 그 표지판을 누가 만드냐? 정부가 만들어. 혹시 모르고 국민이 실수해서 다칠까봐 경고 문구를 붙이는 게 안전행정부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야. 도로 표지판, 횡단보도,
가장 기초적인 안전시설을 하는 게 정부의 의무야. 표지판이 잘못되면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당하는 거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 위험한 곳에 가지 말도록 경고 붙이는 게 있는 거야. 위험한 일을 하지 말도록. 그런데 그 판교 사고가 난 건물은 정부 소유 건물이야. 공공건물. 그리고 그 환풍구는 사람이 그냥 걸어서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사람이 그냥 올라갈 수 있는 환풍구에 올라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면 거기 경고 문구를 붙이는 게 정부의 의무야. 아무도 안 붙였어. 그래서 이 환풍구 문제도 이거 행정적인 문제인 거야. 뭐 그 사회자가 진행자들이 내려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거짓말인 거 밝혀졌잖아. 사회자와 진행자가 내려가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다. 그리고 애들이 가수를 보고 흥분해서 뛰다가 떨어졌다. 뛴 사람도 없고 죽거나 다친 사람 대부분 성인이야. 경고 문구도 없었고 내려가라는 얘기도 없었고 안전요원이 올라가지 말라고 계속 그랬는데 올라갔다. 현장에 안전요원은 한 명도 없었어. 지금 스피커 없어? 내 얘기를 듣고도 자기 과실이야? 경고 문구를 붙여야 될 정부가 경고 문구를 안 붙였다고. 스피커가 없어? 경고 문구를 붙여야 될 그 정부가 경고 문구를 안 붙였다고. 그리고 그 건물은 공공건물이었다고. 현장에 안전요원이 있어야 됐는데 안전요원이 없었다고. 근데 올라가지 말라는 경고를 했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말라는 경고가 없었다고. 무엇보다 원래 그 정도 모이면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하는 법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그 법을 없앴다고. 이만큼 설명하면 아마 우리 사돈댁 소가 영문으로 논문을 쓸 거야. 판교 사고에서 나타나는 행정안전부의 무능과 부실. 소보다 못해서 블랙이야. 잘 가. 지금도 안전요원 책임은 행사 주최 측 문제인데요. 잘 들어요. 수야님 잘 들어요. 안전요원의 책임은 행사 주최 측 문제예요. 근데요, 원래 그 우리나라 법에 그런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안전요원이 있어야 된다는 법이 있었다고. 훈련받은 안전요원이 행사 진행해서 위험 요소를 막으라는 법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 법을 박근혜가 없앴다고.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안전요원이 없었다고. 그 법이 있었다면 그 행사 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박근혜가 그 법을 없애서 그 행사를 열었고, 무엇보다 그 행사를 열은 게 2대1리만이 아니야. 경기도하고 그 과학진흥원인지 뭔지 관공서에서 열은 거야. 공공기관이 주도한 행사라고. 알아듣겠어?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그 법 개정이 3월에 됐대잖아. 3월 달에 축제에 대한 그런 축제나 행사를 할 때 안전요원 규정을 3월 달에 없앴대. 올해 3월에. 망치 부인 남편 둘 다 전라도 민주당. 내 남편이 왜 둘인데. 잠깐만요. 요거 캡처 좀 해주시고요. 담임도 잘 들어. 내 남편은 하나야. 그리고 경남 사천에서 태어나서 진주 동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 사학과를 졸업해서 구의원 3번, 시의원 2번 당선된 사람이야. 너는 지금 나한테 넌 지금 나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어. 법정에서 만나? 캡처 뜨신 거 저한테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법정에서 만나. 대부분의 정상적인 국가에서는요, 그런 상황, 이번 이 판교 사고 같은 거 정부가 무지막지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서양에서는 겨울에 눈이 왔는데 집 앞에 눈을 쓸지 않으면 집주인이 고소당해. 거기 넘어진 사람에 대한 책임 때문에. 자녀의 친구가 놀러 왔다가 만약에 계단에서 굴러서 다쳤다. 집주인이 보험을 들고 있지 않으면 처벌받아. 반드시 보험을 들어야 되고 그 보험에서 이 아이를 치료해줘야 돼. 그게 서양의 안전 의무야.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들도 그런 안전 규정을 갖고 있어. 무엇보다 위험한 곳에 올라가지 마라. 그건 정부가 가장 기본적으로 경고 문구를 붙이도록 했어야 돼. 그런데 이 건물 자체가 잘못 지어졌다며. 부실 건축이었대. 그 판교 한풍구에 그 잘못된 더 값싼 얇은 판넬이 들어갔대잖아. 부실 건축이었던 거야. 그리고 구조도 변경했대. 그러면 구조 변경 부실 건축을 허가한 정부 책임이 또 나오는 거야. 이 건물이 그 경기도 과학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 건물이라니까? 내가 잘못 알은 거예요? 그 건물이 경기도 과학진흥원 건물 아니야? 일반 개인 건물이야? 그거 일반 개인 건물 아니야. 공공기관 건물이라고. 그리고 행사 주체가 경기도였다고. 누구 소유인데 그 건물이? 그러면 건물 소유주 처벌받았어? 그 사유 건물이라고 주장한 사람 자신 있지? 당신 말에 대해서. 그 건물 주인 이름이 뭔지 알아와. 당신 허위사실 유포야. 요즘에 허위사실 유포하면 징역 3년인 거 알지? 자, 그래서 지금 이 세월호 문제는요. 여전히 비고잉2예요. 영어로. 여전히 진행 중이야. 여전히 판교 환풍구 사고 났지? 그 다음에 지금 담양에서 펜션 사고 났지? 그러면서 지금 드러난 거. 난 몰랐어. 우리나라 펜션 규정이 없다며? 숙박업을 하는 펜션인데 펜션에 대한 관리 규정이 지금까지 없었대. 이게 말이 되냐? 이번에 담양에서 펜션 화재 사고가 났잖아. 그런데 펜션들이 화재 보험을 들어야 되는 의무 규정이 없대. 너무 어이가 없죠.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살아. 남들은 정말 드높은 건물이 있고 정말 깨끗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정말 어이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 우리를 열받게 하는 거. 4대강 지금 수천억이 들어가. 관리비로. 4대강 수질 정화 비용으로, 관리 비용으로, 사후 처리 비용으로 지금 1년에 수천억이 들어가. 매해. 그 다음 지금 자원외교라고 이명박이 총 지금까지 밝혀진 게 한 20조 원 되나? 수십조 원을 자원외교 한다고 뿌렸는데 다 거덜났어. 회수가 안 돼. 그 누가 책임질 거야? 거기다가 지금 통영함 원래 660억짜리 무슨 안전장비가 감시장비가 달려야 되는데 2억 원짜리 달았다가 걸려가지고 그 문제 지금 해결이 안 돼 있잖아. 660억이 날아간 거야. 지금 방위산업으로 그 세고 있는 돈이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 대한민국 국민들이 4대강에 매년 5,051억 원이 들어간대. 그런데 애들 밥 먹일 돈이 없다고 381억 원이 없다고 경남에서 무상급식 예산 지원 안 하겠다 그러잖아. 경남에서 381억 원이 없어서 애들 밥 못 주겠다고 그랬대잖아. 4대강에 5,061억씩 쏟아부으면서. 이게 말이 돼? 박정희 기념사업으로 1,000억을 넘게 썼어.
381억이 없어서 애들 밥을 못 준다면서. 거기다 공주님 달나라 구경하시려는지 달나라 무슨 달에 대해서 독자적인 기술로 연구하는 예산 400억? 독자 기술 없대. 그거 뻥이었대. 그래놓고 알뜰하게 예산 운영을 해서 선택적 복지 예산 13조 아꼈다고 자랑을 했어. 선택적 복지 예산이 뭐냐? 가난한 애들한테, 가난한 국민들한테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돈이잖아. 그 돈을 아꼈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안 줬다는 거야. 그래놓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다니까? 알뜰하게 운영해서 아꼈다고? 그래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김대중 건물이야?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김대중 건물이냐고. 그거 광주 지역에 강당으로 쓰는 거잖아. 행사 건물로 쓰는 거. 박정희 기념관 아무나 들어가서 행사를 할 수 있어? 되지도 않는 박정희 관련 기념품 배열해놓고 아무나 쓰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제사 지내는 비용이고 축제하는 비용이고. 어디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랑 그걸 비교를 해. 김대중 컨벤션 센터는 그냥 건물 이름이야. 이름만 김대중. 소유와 운영은 시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어디서 이렇게 개소리를 하고 있어. 망치 부인이라는 의미는 망치로 머리를 때리라는 뜻인가? 왜 머리를 맞은 것 같아? 병원에 가봐. 자,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여러분, 어제 한국 노동머시기에서 발표를 했어. 산업 무슨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일을 제일 조금 하면서 임금은 제일 많이 받으면서 그러면서 생산성이 제일 낮다. 그 발표 들었어요? 그거 발표 봤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가장 적게 일하고 그 다음에 돈은 가장 많이 받고 그리고 가장 노동 생산성이 낮다. 그렇게 발표가 났어요. 그런데 어제 손석희 뉴스에서 밝혀놨지. 손석희 뉴스에서 그거 밝혀냈잖아. 그 한국 노동머시기에서 발표한 자료가 2005년 기준이야. 노무현 정부 때. 노동자들이 제일 대우받았던 때. 그때 한국의 기록과 2012년에 서양을 비교한 거야. 2005년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월급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잖아. 어이가 없죠. 노무현 때 가장 잘 대우받던 시절에 그 기준을 가지고 그런 거짓 보고를 한 거야. 이 나쁜 새끼들이. 잠깐만요. 얘는 좀 심하다. 얘 랜딩 이거 스샷 떠주세요. 예, 캡처 떠주시고요. 그거 빨리빨리 캡처 떠갖고 저한테 메일로 좀 보내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너 법적 책임을 물을 거야. 이거에 대해서 너 지금 전화기로 인증하고 들어왔지? 너 채팅하면서 인증했던 전화번호, 대포폰이면 네가 국가 직원이고, 아니면 일반 시민일 텐데, 법정에서 만나. 너도 법정에서 만나자? 시발로마? 닉네임이 네가 시발로미잖아. 자, 그래서요. 싱가포르, 홍콩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2005년도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대기업, 더 웃긴 거는 그 비교도 제조업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2005년이면 그때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 노동자들이 최고 대우받았던 때. 그때 기록을 가지고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기록을 가지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가장 일을 적게 하고 가장 돈을 많이 받고 생산성이 가장 낮다는 거짓말한 거야. 한국 일 덜하면서 노는 더 받는다의 진실은 이게 지금 손석희 뉴스예요?
예. 가만있어 봐. 이 손석희 뉴스 한번 같이 봅시다. 이게 자꾸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뭐 짧다, 뭐 받는 돈은 많다, 자꾸 이렇게 자료가 나오면 듣다 보면 뭐 그럴듯하게 느껴질 때도 있곤 해서 예.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보죠. 예. 일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김필기 기자 예를 빼놓고 예. 생각하더라도. 2012년 기준으로 OECD가 발표한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료 나올 텐데요. 이거 보시면은요, 한국의 근로시간 멕시코 다음으로 최고 수준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OECD 평균보다도 연 400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규모 면에서 이 가입 요건이 안 돼서 OECD 회원국이 아닌 상황입니다. 자, 앞서 자료에서요, 교각 사루라는 말이 나왔었죠. 예. 근로시간 단축에 여러 논란이 있고 또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를 가지고 무작정 막아보겠다고만 나서는 것, 어쩌면 이거야말로 교각 사루에 우를 범하는 것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팩트체커 김필기 기자였습니다. 손석희 뉴스를 보지 않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전부 KBS, MBC, SBS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일하는 시간은 짧고 돈은 많이 벌고 노동 생산성이 낮다고 할 거 아니야. 이런 개 잡종들을 봤나? 어? 아이, 이런 시벌놈들 진짜. 주둥이만 쳐 열면 거짓말이야, 하여튼. 어? 자. 오늘 방송 이 정도까지 할게요. 예.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오늘은 3시간 반 했네. 예.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어요? 아까 방송 처음에 좀 우울하게 해서, 예. 방송 좀 우울하게 해서 여러분 마음 상하셨다면 대단히 미안하고요. 예. 지금 나는 이 주진우, 김어준의 선거법 위반 구형 앞으로 2달 동안 내가 방송을 하는 시간 내내, 예, 이 국정원 선거 개입과 그리고 김어준, 주진우 판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번에 기소가 되면 생방송 시간을 늘려서라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 그리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은 박근혜 일당들 그리고 지금 언론인으로서 탄압받고 있는 김어준, 주진우 내가 동급은 아닌데 어쨌거나 그들의 무죄 방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같이 싸워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예,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추천해주신 2,913분께 감사드리고 아직 추천 안하고 버티는 인간들아, 햇반스 있고 녹색 설사할지어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초콜릿으로는 불타는 텐미닛으로 추천을 받고 있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스티커로는 망치부인방을 1000명방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별풍선으로 소송비와 방송 장비를 사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추천해주신 2983분께 감사드리고 매니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내일 낮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었죠? 예. 내일 방송 내일 낮 2시에 하고요. 금요일 방송은 낮 12시에 합니다. 금요일 날은 늦지 않게 오세요. 내일은 2시, 목요일은 2시, 금요일은 12시. 그때 딴소리 하지 말고. 뭐라고? 내일 2시, 금요일이 12시. 이래놓고 나도 딴소리 할 것 같아. 망치분이었어요. 내일 만나요.